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원과 관련된 소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가지 이슈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 사회부 법조팀장 성주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소식은요. 우리 사회에서 큰 충격을 안겨줬었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선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해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됐는데 네. 수원지방법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전까지 벌금형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사실은 상당히 많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이 거의 손에 꼽히는데요. 사실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 중에 이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형이 확정된 2호 사례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현재까지 실형이 이제 선고된 사례는 딱 2건밖에 없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순관 대표에게는 징역 15년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2건이 하나는 징역 1년, 하나는 징역 2년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이번 참사가 예고된 인재였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안전보다는 이윤을 앞세운 그런 기업 경영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박 대표는 1심 선고 직후에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네, 징역 15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가 된 것인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고된 인재였다라고 질타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과실을 좀 중대하게 봤습니까? 네,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이번 참사가 예측 불가능했던 좀 운이 안 좋았던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예고된 일이었다. 이런 상황들을 봤더니 이거는 예고된 일이었다라고 강하게 이제 질타를 하면서 판단을 했는데요. 판결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이 아리셀이 리튬 전지의 폭발 위험성을 알면서도 발열 감지기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점 꼽았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대부분을 차지했던 파견 노동자들, 그러니까 사망자의 대부분이 파견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혹은 대피 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도 꼽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를 가벽으로 막고 정규직만 드나들 수 있는 잠금 장치를 설치했다. 이런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가 3년 정도 지났고 이미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은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었다라는 점을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이제 판단한 것이고요. 재판장은 피고인들이나 가족이 만약에 그 작업장에서 직접 일을 했다면 그런 불안감을 아마 느꼈을지도 모른다라고 질타를 했고요. 결국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서 노동자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예고되었던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면 정말 안타깝네요. 그 재판 과정에서 박순관 대표가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런 법이라는 점이 상당히 이제 경영 책임자 입장에서는 무섭고 그건 바꿔 얘기하면 누가 진짜 경영 책임자이냐라는 문제로 또 이제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순관 대표가 이것은 나는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에게 경영을 모두 위임했다.
라면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니까요. 이 책임을 전가했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공식 직함이 아버지는 대표이사였고 아들은 총괄 본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이름만 직함만 대표이사지 실질적인 모든 업무나 이런 것들은 다 아들인 총괄 본부장이 다 처리했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또 이메일, 업무 보고 내역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아들, 그러니까 총괄 본부장이 그런 것들을 처리했을지 몰라도 박순관 대표가 주요 사항은 보고받고 또 최종적인 경영 판단과 지시를 내렸다. 라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어떤 그런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박 대표를 명목상 대표, 그러니까 박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명목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총괄 책임자로 박순관 대표를 명확히 인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은 이제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향후에 뭐 지금 여러 중대재해 사건들이 터지고 있고 관련해서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이번 사례가 조금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 현장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유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1심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의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번 판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형량 자체가 네. 너무나 무겁고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눈에 띄고 그만큼 우리 사회에 그런 산업 안전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재판부의 그 발언들, 이 재판 선고를 하면서 했던 발언들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면 그동안 산업재해 사고에서 기업이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서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뭐 그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판사가 판단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양형을 뭐 절반으로 이제 줄인다든지 그런 식의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양형을 조정하는 그런 룰이 있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엄중한 일이고 어떤 사람의 목숨,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족과 합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감경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돈으로 좀 합의를 하고 처벌은 가볍게 받으려는 그런 관행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법원이 좀 제동을 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다른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무겁고 이례적인 판결이지만 하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징역 15년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처벌일 수가 있죠. 유족들께서는 23명의 목숨값으로 징역 15년은 너무 짧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순관 대표는 1심 판결 이틀 만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이 사건은 다시 이제 항소심에서 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네, 아리셀 참사 판결을 통해서 산업 현장이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법정 다툼이죠.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한 소식 업데이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창업주인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요. 가족들까지 지분 경쟁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요, 분쟁의 1차 분수령이 돼
이사회 콜마 B&H 임시 주총이 열렸고요. 분쟁의 향방을 가릴 만한 첫 표 대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그 여러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관련한 네, 맞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관련해서 법적 다툼에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1라운드라고 네. 얘기했었던 건데 아들인 이제 윤상현 부회장 측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딸 측은 일단 이 임시주총 개최 자체를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건의 가처분 신청도 하고 또 항고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콜마 B&H 임시 주총이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이게 주총이 열리기만 하면 사실 이제 콜마 홀딩스가 지금 콜마 B&H의 주식을 상당수 갖고 있고 또 콜마 홀딩스의 대주주가 윤상현 부회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들인 윤 부회장이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이 표결에 붙여져서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부회장 본인이 일단 콜마 B&H의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고요. 또한 윤 부회장의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도 역시 같이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출석 주식 수 중 찬성이 거의 약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표로 통과가 됐고요. 이제 이렇게 돼서 뭐 여동생의 그러니까 콜마 B&H는 이제 여동생이 물려받은 뭐 그런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일단 여동생 회사를 오빠가 이제 접수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이사회 과반을 이제 확보하면서 뭐 경영진 교체나 혹은 뭐 사업 구조 개편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단 주도권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뭐 소액 주주들도 지금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분쟁 당사자인 윤 부회장이 갈등이 불거진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별다른 언급을 안 하다가 이번에 공식석상에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윤상현 부회장이 한 그 뷰티 산업 행사에 연사로 참석해서 기자들과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윤 부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뭐 내부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버지와도 계속 연락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오늘 주총을 앞두고서도 오늘 주총에 대해서도 뭐 그전에 최대한 잘 풀어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뭐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그 속뜻, 그러니까 행간을 살펴보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콜마 B&H의 경영에 개입하겠다라는 그런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굉장히 부드러운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물러설 뜻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원의 결정이 계속해서 아들 측에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뭐 아버지나 딸 측의 대응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아버지와 딸 측은 이제 이번 임시주총 개최를 막기 위해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여러 법원에 이제 뭐 가처분도 내고 항고도 하고 했지만 일단은 마지막 보루가 이제 대법원의 특별 항고였는데 이것까지 이제 최종 기각이 되면서 어제 이제 주총을 하루 앞두고 주총 개최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제기했던 소송 3건을 전격 취하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국 주총 개최를 막을 방법들이 모두 소진되자 더 이상의 소송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아들인 윤 부회장 측에서는 이를 두고 뭐 아버지와 딸 측의 법적 전략이 동력을 상실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임시 주총이 아들 측의 승리로 끝났고요. 또 이사회 장악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총에서 윤상현 부회장 그리고 그의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이 콜마 B&H의 사내이사로 일단은 선임이 되면서 콜마 B&H의 이사회를 일단 장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일단은 최종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1라운드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경영권 분쟁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결국 최종전은 저희가 이제 앞서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낸 그런 거죠. 승계 합의를 깼으니 증여했던 지주사 주식을 돌려달라라면서 제기했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인데 이 소송의 재판이 이제 다음 달 23일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 첫 재판의 시작 내용과 또 이제 흘러가는 양상들을 보면 여기서 좀 어떤 결론이 예상되겠구나라는 걸 좀 짐작할 수가 있겠고 결국은 지금은 일단은 갖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윤 부회장도 결국은 이제 뭐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가 물려준 주식을 가지고 지금 그 표를 행사함으로써 지금 콜마 B&H도 장악하게 된 것인데 사실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주식을 다시 돌려주게 된다면 사실 그 주도권이 다시 넘어가는 것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이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콜마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뒤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임시주총에서는 아들인 윤 부회장이 일단은 이겼지만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1차전은 아들 측이 승기를 잡아갔고요. 주식 반환 소송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가 정말 중요하고 오너 일가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다뤄봤고요. 기자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